돈 없는 집구석에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창피한 짓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수준 떨어지게 청소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고? 찰싹.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저희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병원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의 뺨을 찰싹 소리나게 후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사위 병원 건물에서 창피하게 청소나 하고 있다며 친정엄마를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의 뺨을 때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인지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 오만한 인간들을 처참하게 응징해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는 42세 전업주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잠실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황금타워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500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 황금개발의 실제 주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전업주부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지, 지금은 먼저 오늘 제가 목격한 그 끔찍한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무렵 황금타워 3층에 있는 제 남편의 피부과 로비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최숙자와 시누이 김민정이 로비 정중앙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며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대학 못 나왔으면 집안일이나 잘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시어머니는 68세이고 동생 병원에 와서 공짜로 시술이나 받아대는 시누이는 47세입니다.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온 동네방네 유세를 떨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비 구석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채 바닥을 닦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박희숙은 올해 65세이신데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집에만 계시는 게 답답하다며 나이를 먹어도 활동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황금타워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극구 말렸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스크와 모자를 벗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도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친정엄마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청소 인력도 넉넉히 배치해서 어머니가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허락해드렸어요. 평소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새벽 시간에만 일하셨습니다. 딸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할까봐 조심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동료 미화원 한 분이 갑자기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대타로 점심시간 근무를 서게 되신 겁니다. 시누이 민정이 마시던 커피를 들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으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여기 냄새나니까 빨리 좀 닦아요. 청소 똑바로 안 하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께서 당황하신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하고 작게 대답하시며 황급히 다가가셨습니다. 사돈들이 알아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신 채로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숙자가 어머니의 손목을 유심히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잠깐 저 싸구려 팔찌. 설마 사부인이에요? 어머니 손목에는 늘 차고 계시는 낡은 묵주 팔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본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어머니께 다가가 모자와 마스크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땀에 젖은 어머니의 당황한 얼굴이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대로 드러났고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우이 민정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헐, 대박, 진짜 사돈 어른이네. 여기서 청소부 하세요? 쪽팔리게. 정체가 탄로난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아, 집에만 있기 적적해서 운동 삼아. 말끝을 흐리시며 자리를 피하려 하셨지만 수치심에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숙자가 큰 소리로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의사사위 병원 건물에서 청소질이야? 내 아들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요? 돈 없는 집구석에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창피한 짓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수준 떨어지게 청소도 하나 똑바로 못하냐고.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사부인 말이 너무 심하네요.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항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해? 수준 떨어지는 짓을 하니까 심한 소리를 듣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대걸레를 발로 차버렸어요. 대걸레가 쓰러지며 바닥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다가가더니 적반하장으로 어머니의 뺨을 찰싹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고 간호사들도 데스크 뒤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려 로비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고 제 두 눈으로 그 광경을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저는 뺨을 맞고 고개가 돌아간 채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저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핏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그토록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년 전 제가 22살 때로 말입니다. 저는 부산 남포동에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시던 어머니를 도우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떡을 썰고 어묵을 준비했죠.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가 저녁 장사를 도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부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저는 밤마다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투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25살 때 부산 해운대에 작은 원룸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1억 8천만 원이었던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15억 원이 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32살에는 서울 강남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35살에는 지금의 잠실 황금타워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35억 원에 낙찰받은 그 부지는 지금 건물을 지어 올린 후 시세가 2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성공을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겼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 제 능력이 아닌 제 돈만 보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싶었습니다. 남편 김민석을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죠. 남편은 당시 피부과 전문의로 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단정한 외모, 공손한 말투,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산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던 집 딸이라는 것만 알았고, 제가 이미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돈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길 바랐거든요. 교제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부산의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남편 쪽 하객이 200명이 넘는데 제 쪽은 50명도 안 되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신부 집안 장사하던 집이라며? 집안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결혼 3년 차였을 때 남편이 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반포에 아파트 한 채 사자. 병원도 개원하는데 강남에 집 한 채쯤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3평 아파트를 현금 60억 원에 매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명의신탁 형식으로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고 남편이 자신감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등기부등본에 찍힌 자기 이름만 보더니 정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아파트를 마련한 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개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 친구 김미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소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죠. 저는 미소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황금타워 3층을 남편에게 임대해 주되 네가 건물주인 것처럼 행동해줘. 내 정체는 아직 밝히고 싶지 않아. 미소는 흔쾌히 승낙했고 황금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제가 실소유주였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소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남편이 미소를 만난 날 저는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김미소 대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명당 자리를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내주시다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드렸는데도 남편은 그게 제 배려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김 대표님이 나를 좋게 봐서 그 자리를 준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좋아. 너는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느라 사회생활을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시댁 식구들에게서 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최숙자는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저는 부엌대기 신세였습니다.
지연아, 설거지는 네가 다 해. 너희 엄마가 장사하던 집이니까 손이 빠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 든 그릇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어요. 제가 손수 담근 김치를 명절 선물로 가져갔죠.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장사하던 집 김치는 역시 싸구려 양념 냄새가 나. 그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김치통을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통째로요. 5kg이 넘는 김치가 플라스틱 쓰레기통 속으로 덩그러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누이 김민정은 더했어요. 툭하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우리 엄마 생신상 알지? 친정 어머니 와서 음식 좀 도우라고 해. 손맛은 좋으시더라. 제 어머니를 무료 출장 요리사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하시며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시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죠. 어머니의 손이 뜨거운 물에 데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어머니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다음 날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너희 엄마 음식간이 좀 세더라. 다음엔 좀 싱겁게 하라고 해.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으로 화를 참았습니다. 시누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올케, 우리 엄마가 청담동 갈 일 있는데 너희 엄마 차 좀 빌려 쓰자. 어차피 놀고 있잖아. 제 어머니께서는 15년 된 소나타를 타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그 차에 태워 청담동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냄새나. 이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랑 사돈이라니.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 건물 청소 좀 하면 안 될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나이 먹어도 일을 하고 싶구나. 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편히 쉬셔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 건물인데 내가 깨끗하게 닦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나이 먹어도 활동하고 싶고 월급도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마스크와 모자를 벗지 마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청소 인력을 넉넉히 배치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황금타워 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매달 월급 200만 원을 드리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늘 새벽 시간에만 일하셨습니다. 평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아무도 없는 건물을 혼자 돌아다니시며 청소하셨죠. 저는 가끔 CCTV로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복도를 닦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내 딸 건물이니까 먼지 하나라도 아깝다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병원 확장을 한다며 제게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 확장하려면 1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장모님이 쥐꼬리만한 유산 물려준 거 아껴서 뭐하냐? 그 돈이나 내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없어요. 그러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쳤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김미소 대표를 통해 알아보니 남편은 병원 임대료를 6개월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밀려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병원 운영비까지 빼돌려 해외 코인 거래소에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온갖 알트코인에 몰빵했다가 마이너스 99% 수익률로 전부 날려먹은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실액만 30억 원이 넘었죠. 게다가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연이자 30%짜리 사채를 5억 원이나 끌어다 쓰고 그것마저 코인에 몰빵해서 날린 겁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병원 법인카드를 자기 지갑처럼 쓰며 청담동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니 총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병원 돈을 횡령해서 명품을 산 겁니다. 그런 주제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우린 황금타워 김 대표님과 끈이 닿아 있는 상류층이야. 너희는 서민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멸시하고 저를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잘난 척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모든 오만함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날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황금타워 최상층에 있는 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는 남편의 병원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내역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사채 차용증 사본까지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 맞은편 소파에는 친구 김미소가 앉아 있었어요. 미소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황금개발의 명목상 대표이사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미소는 제 부탁으로 대표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 거죠. 미소가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아, 내 남편 진짜 대책 없다. 임대료 6개월 밀린 건 기본이고 나한테 전화해서 김 대표님, 형님 동생 하자더라. 내가 진짜 주인은 너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 미소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대표한테는 굽신거리면서 집에선 나를 식모 취급하더니 꼴 좋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 내 남편이 해외 코인 거래소에 송금한 내역이야. 이름도 못 들어본 작코인들에 30억 원을 투자했어. 근데 수익률이 전부 마이너스 99%야. 30억 원이 3천만 원이 됐어. 화면에 찍힌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9억 7천만 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허탈함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소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시어머니가 법인카드로 긁은 명품 구매 내역이야. 압구정 루이비통에서 150만 원짜리 구두, 이것저것 탁 치면 5천만 원이 넘어. 병원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을 산 거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어.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남편이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 내 돈만 노리고 내 엄마를 무시하고 나를 무능한 여자 취급하는 사람이 남편이야? 이제 끝낼 거야.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병원을 개원할 때 작성한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임대인으로 황금개발 대표이사 김미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특약 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대표이사 이지연의 위임을 받아 김미소가 대리 계약함. 남편은 이 문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실수였죠. 저는 특약 조항 12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건물 내 난동 및 범죄 행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이 조항도 남편은 읽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항이 남편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임대료 6개월 체납, 병원 운영비 횡령, 법인카드 부정사용. 이 정도면 충분하죠. 미소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시누이 민정이가 지난 3년간 병원에서 받아간 무료 시술 내역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서류에 붉은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수금 청구서 5천만 원,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고소. 도장을 찍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내 방패막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어. 내 남편이 나한테 굽신거릴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저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가면 벗고 본때를 보여주자. 오늘부로 계약 해지야. 미소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진짜 회장님이 등장하시는구나. 저는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 통보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반포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 통보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돈으로 산 아파트였으니까요. 명의신탁 계약서에는 실소유주가 이지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후련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미소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다 남편한테 직접 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직접 줄 거야. 제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벽면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3층 로비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3층 피부과 로비가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대기 중이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로비 정중앙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위세를 부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걸까요? 그때 화면 구석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미화원 한 분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정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평소 새벽에만 일하시는데 오늘은 왜 점심시간에 나와 계신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커피잔을 들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어머니께서 당황하신 듯 황급히 다가가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목을 유심히 보더니 뭔가를 알아챈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묵주 팔찌를 본 거였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알아보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머니께 다가가더니 모자와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신우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뭐라고 소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네. 쪽팔리게.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움츠러드시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들고 계시던 대걸레가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발로 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소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야. 시어머니가 엄마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며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너는 5분 뒤에 내려와서 거들어.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낼 거니까.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저는 회장실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진정?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엄마 뺨을 때렸어. 저 인간들,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서늘했고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이지연. 차분하게 해. 하지만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3층 버튼에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에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고 3층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남편도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한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뺨을 맞고 떨고 계시는 제 어머니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이 오만한 인간들을 처참하게 응징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로비 바닥을 박차고 달려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시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제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밀쳐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때리네.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쳤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저런 사람이 엄마라니.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신우이 민정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야, 올케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 밀쳤냐?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이보다 빨랐어요. 신우이의 손목을 쳐내고 어깨를 밀어 소파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신우이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환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도 데스크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민석이 뛰어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이지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장모님이 창피하게 청소하다 걸렸으면 죄송하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남편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남편이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어머니께로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계셨죠. 붉게 부어오른 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참아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어머니 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척하던 시어머니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 경고했죠. 저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건드리면? 내까짓 게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온몸에 회전력을 실어 시어머니의 뺨을 풀스윙으로 강타했습니다. 찰싹찰싹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시어머니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고 제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엄마 때린 건 훈계고 제가 어머님 때린 건 패륜인가요? 똑같이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어요. 남편 민석이 달려들었습니다. 너. 말을 잇지 못하며 제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이 기생충들아.
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건물?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건물주라고? 바로 그때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황금타워 관리소장과 건장한 보안요원 4명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보안요원들도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관리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층 세입자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체납했고 병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 12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요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 네가 회장이라고? 저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이 건물 주인은 나 이지연이야.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두툼한 봉투 안에는 남편의 모든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석의 얼굴을 향해 서류들을 흩뿌렸어요.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눈처럼 하얗고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파멸을 알리는 사형 선고문이었죠. 김민석, 너 임대료 6개월 밀린 건 봐주려고 했는데 병원 보증금 담보로 사채까지 썼더라. 이제 넌 의사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야. 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흩날리는 서류들을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해외 코인 거래소 송금 내역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사채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대부업체 황금론에서 5억 원, 연이자 30%, 연체 시 1일 이자 1%. 세 번째 서류는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3억 원. 네 번째는 개인 사채업자에게서 2억 원. 합계 10억 원. 남편이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건물주니까 알지. 네가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할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조사하지 않겠어?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채를 썼대. 코인으로 30억 원을 날렸대. 병원이 부도 난 거 아니야? 간호사들도 데스크 뒤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자기들 월급이 나올지 걱정하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무너뜨려 줄게. 시어머니 숙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뺨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뭐? 빚? 사채? 우리 아들 돈 잘 번다며.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서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30억 원을 날렸다고? 사채를 10억 원이나 썼다고?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이 못난 자식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 명품 가방 사들이느라 병원 월세 횡령해서 도박했다가 다 날렸어요. 이 병원 지금 깡통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어요. 청담동 에르메스 3,500만 원, 강남 샤넬 800만 원, 압구정 루이비통 150만 원, 기타 명품 구매 내역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횡령죄 해당. 시어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신우이 민정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신우이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이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여기 지난 3년간 공짜로 받아간 시술비 5천만 원 청구서입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사기죄로 고소 들어갑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받아들더니 손이 떨리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팅 10회 1,500만 원, 보톡스 50회 2천만 원, 필러 30회 1,500만 원, 기타 시술 내역 합계 5천만 원.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 치사하게.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우리 엄마 보고 냄새난다고 한 주제에 가족 타령은 역겹네. 남남끼리 계산은 철저히 해야지. 제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형님, 3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병원에 와서 공짜로 시술 받아가셨죠. 처음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님, 우리 엄마한테는 어떻게 하셨죠? 커피를 일부러 쏟고 냄새난다고 하고 청소부 취급하셨잖아요.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비난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공짜로 시술을 받아갔다니 염치가 없네. 시어머니랑 똑같네. 환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신우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이번 달 월급은 나오는 건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말했어요. 원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저는 관리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병원 내 방송 좀 켜주시겠어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데스크로 가서 방송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방송이 켜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황금타워를 이용하시는 환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3층 민석 피부과 김민석 원장의 심각한 임대료 체납과 불법 행위로 인해 임대인은 금일부로 본 병원과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제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진료실 안에 있던 환자들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 그럼 병원 문 닫는 거야? 내 진료는? 내가 예약금 50만 원 냈는데 나는 시술 비용 200만 원 결제했어. 환자들이 데스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환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불해줘요. 내 돈 돌려줘. 사기 아니야? 경찰 신고해야겠어.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명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뭘로 환불해 줄 건데요? 사채빚이 10억 원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사채업자들이 병원 문 박차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환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원장님이 신용불량자라며? 이런 병원에서 누가 시술을 받아요?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온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씩 병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이 하나씩 열리고 닫혔어요. 따닥, 따닥, 따닥. 그 소리가 남편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아들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못난 자식아, 30억 원을 날리고도 나한테 한마디 안 했어? 명품 가방 사준다고 법인카드 쓰라고 해놓고 그게 횡령이었다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뺨을 또 때렸습니다. 짝?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신우이 민정이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올케한테 빌면 되잖아요. 올케가 돈 많은 거 이제 알았잖아요. 신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빌면 돼요? 형님, 30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냄새난다고 청소부 취급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한테 빌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석, 당신은 3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김미소 대표한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집에 와서는 나를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무능한 여자 취급했죠. 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당신 능력인 줄 착각하고 내 건물에서 병원하면서도 나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빌겠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여보,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세요. 영업 방해하는 잡상인들이에요. 보안 요원 4명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잡상인? 나를 잡상인이라고 불렀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건물 주인 허락도 없이 로비에서 고성방가하고 직원 폭행하고 영업 방해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퇴거 조치해야죠.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도 남편도 똑같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 줘.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묵묵히 그들을 로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오만했던 의사 가온은 이제 빚쟁이의 누더기가 되었고 잘난 척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환자들이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응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보안 요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끌어내고 로비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도 하나둘씩 병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시술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부축해 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다, 지연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로비 구석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던 남편 민석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야, 이지연, 네가 아무리 건물주래도 한계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건물 주인 김미소 대표님이랑 얼마나 친한데. 너 각오해. 남편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고 남편이 제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김미소의 번호를 눌렀어요. 스피커폰 버튼을 켜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미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 3층 세입자가 자꾸 너랑 친하다는데 와서 확인 좀 해줘. 미소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래, 김 대표님이 오시면 네가 얼마나 건방진지 알게 될 거야. 김 대표님이 널 혼내주실 거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울렸어요.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시선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미소 대표가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검정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김미소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제 마누라가 미쳤나 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김미소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애원했습니다. 대표님과 저는 3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잖습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김미소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옆을 지나쳐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멈췄어요. 김미소가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명도, 소송 및 강제 퇴거 절차 준비했습니다. 김미소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입이 벌어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로비 입구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김 대표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김미소와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직도 모르겠어? 김미소 대표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내 대리인이야. 이 황금타워의 지분 100% 소유주는 나, 이지연이고, 저는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내가 인사했던 사람은 남편이 말을 더듬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친구였어. 네가 90도로 인사하던 사람은 내 대리인이었고 정작 진짜 주인인 나를 집에서 식모 취급했지. 참 웃기지 않아? 남편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어요. 그제야 자신이 3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정작 진짜 건물주인 아내는 무시했으니까요. 반포 아파트도, 그것도 당신 돈으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의대 갓 졸업한 레지던트가 어떻게 사? 내가 산 거야. 내 명의로 해준 건 내 길을 살려주려던 거였어. 김미소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게 명의신탁해지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고요. 김미소가 서류들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남편 앞 바닥에 흩어졌어요. 네가 지난 3년 동안 내 건물에서 장사한 거 내가 봐준 거야. 임대료도 시세보다 30% 싸게 받았어. 근데 네가 뭘 했어? 그 임대료마저 6개월 밀리고 병원 돈 횡령해서 코인 도박하고 사채까지 썼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 들어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반포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실소유주 이지연, 명의자 김민석, 본 통보서가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할 것.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임대료 6개월 체납, 건물 내 폭행 사건 발생, 계약서 특약 조항 12조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세입자 보호법도 몰라.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어. 남편이 발악했어요. 저는 냉소를 머금고 남편에게 다가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확인도 안 하고 찍은 계약서 특약 조항 12조 봐. 건물 내 난동 및 범죄 행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네가 횡령에 폭행까지 했으니 법적으로도 넌 아웃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특약 조항을 짚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서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3년 전에 찍은 도장 옆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가 임대료 6개월 체납한 것도 증거가 다 있어. 병원 운영비를 해외 송금한 것도 다 기록이 남아있고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도 다 확인했어.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즉시 명도 판결 내릴 거야.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빼앗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60억 원을 제가 현금으로 냈어요.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해준 거고요. 명예신탁 계약서에도 실소유주는 이지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무일푼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예요. 사채빚 10억 원이 남아있으니까요. 신우이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옳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신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30분 전에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냄새난다고 청소부 취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우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관리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시각부로 3층 민석 피부과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병원 내 모든 물품은 압류 대상이니 봉인 조치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료실, 대기실, 상담실, 모든 곳에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년 동안 공들여 꾸민 병원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포 아파트도 7일 이내에 비우세요.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 숟가락 하나라도 들고 나가면 절도로 신고할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여보,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정말 이래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10년? 그 10년 동안 당신은 나를 뭐라고 불렀죠? 무능한 여자,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 사회생활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김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수고했어. 이제 끝났어. 김미소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김미소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로 돌아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가요. 여기는 더럽혀진 곳이에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로비를 나섰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며느리, 제발. 신우이의 애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옳게.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김미소와 함께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 통곡하는 시어머니, 멍하니 서 있는 신우이,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후련함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황금타워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우산을 펴서 저와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회장님,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산을 받았죠. 어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보도블록이 매끄러웠어요.
빗물이 도로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했죠. 타닥, 타닥, 타닥. 그리고 건물 입구 계단 아래 빗속에 세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바닥에 앉아 있었죠.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처량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자 시어머니 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화장이 번져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어머니께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으로 젖은 바닥을 기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사부인. 아니 여사님, 제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뺨을 때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단단했죠. 어머니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격 떨어지게 왜 이러십니까? 냄새나니 비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전 시어머니가 어머니께 했던 그 말을 어머니께서 그대로 돌려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어머니의 옷자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 민석이 제게로 기어왔어요. 젖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피부과 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빚만 좀 해결해주면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빗물이 남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벌레를 보는 눈빛으로 말이죠.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남편의 얼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서류를 남편이 황급히 집어들었죠. 그것은 이혼 소송 신청서였습니다. 사랑? 내 돈을 사랑했겠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으니 법정에서 보자.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퍼졌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며 흐느꼈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 50억 원. 그 숫자가 남편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빠 없어도 잘 자랄 거야. 당신은 이제 신용불량자의 사기죄 범죄자잖아. 애들한테 무슨 좋은 아빠가 되겠어? 저는 하나하나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신우이 민정이 일어나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그래도 조카들 고모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다 번져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내 아이들에게 너 같은 고모는 없는 게 교육상 좋아. 형님, 우리 엄마한테 냄새난다고 한 그 입으로 무슨 고모 노릇을 하겠어요? 저는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잃었죠.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사기죄로 고소 들어갑니다. 형님, 돈 마련하는데 바쁠 텐데 조카들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저는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막아요. 제 아파트 근처에도, 제 회사 근처에도, 아이들 학교 근처에도 접근 금지입니다. 만약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어요. 기사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뒷좌석에 먼저 앉혀드렸죠. 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세 사람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망했잖아. 네가 명품이나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내 탓이야? 네가 도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지. 네가 사채를 왜 써?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신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그만해요. 우리 지금 서로 싸울 때야? 하지만 아무도 신우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빗속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옷이 더 더럽혀졌죠? 하지만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인과응보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려서 빗소리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신자는 황금론 대부업체였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는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김민석 씨? 오늘까지 이자 300만 원 입금하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내일까지 안 들어오면 연체료 붙어서 매일 50만 원씩 추가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른 사채업자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김민석 씨, 병원 문 닫았다며? 어떻게 갚을 건데? 우리 내일 병원으로 찾아갈 거야. 각오해. 욕설이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개인 사채업자였습니다. 김민석, 2억 원 언제 갚을래? 이자만 한 달에 600만 원인데 석 달째 안 내고 있잖아.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알지? 협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어요. 빗물 웅덩이에 풍덩 빠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미래가 전화 통화 몇 통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빚더미, 사채업자들의 독촉, 신용불량자의 삶,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어요. 기사가 시동을 걸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뒷유리 너머로 황금 타워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건물 조명이 빗속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앞 계단 아래 어둠과 빛 속에 버려진 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차가 완전히 빌딩을 벗어났고 그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연아, 고생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니다, 지연아. 때가 있는 법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지.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맑았죠.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완전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화창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황금타워 최상층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잠실 롯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석촌호수의 벚꽃이 만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홍빛 벚꽃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오늘 오후에 친구분들과 골프 약속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청소복 대신 명품 골프복을 입으시고 바닥을 닦는 대신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제주산 유기농 녹차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찻잔을 받으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청소할 땐 땅만 보고 다녔는데 위에서 보니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에서는 남편 민석이 허름한 런닝구 차림으로 배달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깨진 형광등, 삐걱거리는 문, 좁디 좁은 6평 남짓한 공간이 그의 거처였습니다. 한때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60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배달 주문이 떴습니다. 배달료 3,000원. 민석이 한숨을 쉬며 헬멧을 집어들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시어머니 숙자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병들고 늙은 모습이었죠. 며느리 욕을 중얼거리며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고 계셨습니다. 한때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청담동을 활보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시누이 민정이 전화기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였습니다. 5천만 원 시술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그 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이자가 불어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민정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숨죽이며 떨었어요. 한때 병원 로비에서 위세를 부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빚쟁이를 피해 숨죽여 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석촌호수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인생 즐겨요. 내가 다 해줄게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제가 쌓아온 재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고 어머니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제대로 사용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저를 깔보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했고 어머니께 마땅히 받으셔야 할 대접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고 투자해 온 이유였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돈이나 학벌로 평가하거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부라고 미화원이라고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분야에 있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